김성환의 시사야.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직 시장에 성비위 문제가 있었던 만큼 젠더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여성계를 중심으로 정치권이 무늬만 젠더를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위해 당원 당규를 수정한 데 이어 야당마저 당규를 무시하고 여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국민의힘은 경선 룰을 확정하면서도 여성 가산점에 대한 판단을 공천관리위원회에 밀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가산점 제도를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여성 정치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도 거물급 여성 정치인에 가산점을 주는 게 맞는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하죠.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책임 정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을 정치적 구호로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겁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회 예산조정 소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사흘 연속 200명을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넘어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오늘 구체적인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3명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흘 연속으로 지난 주말부터 이제 신규 확진자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국내 발생 사례가 이 중에 193명이었는데요. 역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엿새 연속 100명 이상으로 집계가 됐다. 이런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9명, 경기가 39명, 강원 20명, 경북 13명, 인천과 전남 각 10명 등인데 여전히 이제 수도권에서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진자 중에 사망자는 1명 더 확인돼서 누적 494명이 됐습니다. 이 최근의 확산세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규모 집단 감염보다는 가족이나 지인 모임, 직장 등의 일상생활에서 이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 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 한 달을 놓고 보면 40대 이하의 확진 비율이 거의 50%까지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 즉 젊은 층에서 이제 조용한 전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존보다도 더 다양한 집단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참 문제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비율도 지금 이제 15%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대가 갑자기 좀 떠오르네 이런 상황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방역 당국은 지금 상황을 매우 위태로운 국면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장인 김호랑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그리고 향후 대책과 관련해 깊이 있는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볼까요? 국회 예산조정 소위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산 조정 소위를 열어서 정부가 제출한 556조 원 규모의 예산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예결 소위 의결안이 나오면은 종합심사 본회의를 거쳐서 내년 예산이 이제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이제 뜨거운 쟁점은 21조 3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돼 있는 한국판 뉴딜 예산, 이것을 이제 여당은 사수하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인데요. 일단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비서부터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은 이게 각종 회의가 한 250회나 되는 등의 예산이 과도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여당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실무지원단의 활동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깎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가 이 제출한 이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좀 쟁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의 에너지 성능 개선 등을 점검하는 사업인데 지금 총 예산의 50% 천억여 원을 감액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나온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좀 더 이런 것보다 탄소 중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이견을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는 이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국가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이런 대목부터 좀 먼저 이렇게 좀 그린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민간에서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접점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관련 예산 결정은 보류가 됐는데요. 오늘 마무리된 11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증액이 한 12조 1천억 원 정도, 감액은 8,8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돼서 순증액 규모, 예산의 순증액 규모는 한 11조 2천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 간에 서로 간에 지금 이해관계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꾸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뭐 이런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 전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역의 어떤 신성장 동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과 국회의 어떤 역할이 매우 막중하기 때문에 좀 입법이라든지 제도적인 성과를 좀 내주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이 여당의 이제 그 주요 의원들이 40여 명 정도 참석을 했고, 정부에서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11명의 장관급 인사가 참여를 해서 당정이 하나로 이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여당이 협조까지 지금 대통령이 당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하고는 지금 서로 간에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낙연 그 민주당 대표는 뭐 어떤 입장입니까? 이 야당은 이유가 무엇이든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목표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산이 삭감이 되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한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공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좀 어떤 협조 요구, 이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디지털 전환, 저탄소 전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은 좀 자신들의 어떤 삶하고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실제로 이제 좀 추진을 하면 이 휴먼 뉴딜이라든지 지역 균형 뉴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체감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이런 맥락 외에도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저탄소 전환,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여기 또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또 이 예산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판 뉴딜 예산의 절반가량인 최소 10조 원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역시 좀 이 협의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서로 간에 생각하는 게 차이가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뭐 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좀 아예 바꿔보자, 이런 이제 계획까지 담은 좀 야심찬 포부를 갖고 이제 시작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야당은 지금 절반을 깎겠다고 하는 거, 아무래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그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도 있고 또 그 이후 상황에서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야 되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쨌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경제적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쌓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이 예산이 좀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게 하도록 견제하고 이 균형을 찾아야 되는 뭐 이런 임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좀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생산적으로 이제 예산이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 나름대로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한국판 뉴딜이라는 사업 자체를 어떤 정쟁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계적 추세인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또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예산의 항목에서 네. 어떤 뭐 이것은 낭비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논리에 또 충실하려면 국민의힘도 합리적인 차원에서 좀 예산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또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내년하고 내후년에 그런 부분하고 또 연결을 지으면 또 아주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단 좀 논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는 오늘 특수활동비 문제로 여야 간의 고성과 공방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검찰청 그리고 법무부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방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법무부가 검찰의 지검과 지청의 특활비를 이제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안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반발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던 거죠. 근데 이렇게 좀 국민의힘이 이렇게 법무부가 개별 사건에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라는 반론을 내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특활비가 활용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받아치면서 좀 공방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이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게 이 특활비 전체 94억 원 중에서 한 50억 원에 이른다 거의 절반 정도이다. 근데 이 상황의 실태를 정확히 밝혀야 되고 이런 상황의 어떤 해악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는 뭐 이런 상황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특활비를 대검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또 법무부에서 총장을 통해 이 내용을 지휘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다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또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특활비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직접 나갔지만 거기에서 또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법무부가 잘못 사용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느냐라고 또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이런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런 뭐 이 소란스러운 어떤 논의가 진행된 끝에 내년도 예산은 예산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법사위는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정치적으로 뭐 서로 공방할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나 아니면 검찰이 사용하는 특활비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확인도 안 하면서 지금 서로 간에 누구의 쌈짓돈이다 뭐다 이렇게 공격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추정과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동안의 과거의 여러 사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뭐 방법을 네. 찾든지 아니면은 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 장관이 제안해서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여기에 대한 뭐 논란도 있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소위 채널A 사건에서의 한동훈 검사장 이 휴대전화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휴대전화의 어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 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게 결국 헌법에 이제 위반되는 것 아니냐 또 인권 침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쭉 나왔던 건데요. 국민의힘이 당장 이제 오늘도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이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그런 얘기 아니냐라고 반론을 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가령 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뭐 이런 경우에 디지털 증거를 이제 분석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이 분석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였지 당장 어떤 법 개정을 당장 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꾸 설익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뭐 일각에 이제 설이 나왔었는데 추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서울시장 또는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않기로 했다. 검찰개혁 전까지 그런 정치적 욕망이나 야망
망을 가지지 않기로 맹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 그러면 출마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건 알 수 없다. 검찰개혁을 완수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검찰개혁이 완수가 되면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그럼 과연 검찰개혁의 완수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라는 것은 서울시장에 나가는 거냐 대권에 도전하는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설왕설래가 또 오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차례 걸쳐서 나눠서 개각을 아마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장 뭐 이달 말에도 개각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일단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높다고들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검찰 개혁이 완수된다 뭐 이런 전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뭐 일부 보도를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뭐 진로를 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뭐 연내에 또는 이제 연말에 개각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1차로 지금 소폭 개각이 일단 이루어진 이후에 그다음에 2차로 또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또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각은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차례 개각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럼 장관들 중에 누구를 그러면 바꾸겠다는 거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장수환 장관 있지 않습니까? 소위 원년 멤버라고 하는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당장 재보선에 출마할 의사를 갖고 있는 그런 장관들의 경우에 또 교체 수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예를 들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교체 수요가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지금 관측일 뿐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마평에 오르는 것이지 실제로 누가 어떻게 교체되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발표가 나와봐야 하는 건데. 근데 조만간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을 보면은 개각이 두 차례든 어떻게 됐든 간에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차, 2차 개각이 있다면 예를 들면 1차에서는 뭐 장수 장관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체가 되고 2차 개각에서는 재보선 출마 수요에 맞추는 방향으로 개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 경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경우를 나눠서 개각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이 이 정성호 예결위원장 지금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이 정 위원장을 동지라고 지칭한 걸 두고 경질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앞서 지난 12일에 국회 예결산특위에서 예결산특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이 뭐 특활비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던 추미애 장관에게 정도껏 해달라 이렇게 발언을 제지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니 종일 피곤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로 시작하는 장문의 이제 글을 올려서 그렇게 좀 종일 피곤했다고 하니 유감이지만 또 어떤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도 잘한 건 없다라는 취지의 뭐 그런 이제 내용이 글이거든요. 그게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게 국무위원하고 예결위원장의 관계는 뭐 사적인 어떤 동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전임 당대표와 후배 의원 간의 어떤 관계 그것으로만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이제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뭐 동지라고 부른 것도 이제 또 문제를 삼고 있지만 또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계속 국회에서 여러 가지 좀 자극적인 어떤 발언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자극을 받고 네. 또 그게 이제 국회 밖에서까지 SNS에까지 여러 논쟁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두고도 비판적인 이런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는 뭐 치졸한 SNS 적용 노름으로 법무부의 수준이 뭐 떨어져서 뭐 기가 찰 노릇이다.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추미애 장관은 탄핵이나 경질 사유로 뭐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추 장관은 발언하기만 하면 야권에서 그냥 팍 일어나가지고 추 장관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얘기 조금 더 해보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는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초당적 방미당 구성에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초당적 방미당 구성, 그리고 여기에 뭐 법정 시한의 예산안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위해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얘기가 상당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자의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진행을 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어떠냐라고 박병석 의장이 제안을 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TF가 구성이 되면 아마 이러한 방향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이런 것들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러한 방향의 어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요청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국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문제는 뭐 이전 정부 때도 그랬고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권 바뀌면 또 입장 바뀌어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찬반 양론이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개인 도덕성과 관련된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좀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것이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뭔가 낙마를 시키고 뭐 이런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공개적으로 뭔가 뭐 한간에서 얘기하는 망신주기 이런 방향으로 좀 전국을 이끌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좀 관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입장이 바뀌면 다시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그런데 정권을 잡으면 아무튼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이제 공감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의 제도 개선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제에 있어서는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비공개 검증을 할 경우에 이 개인의 어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라는 이유로 정부 여당이 이 청문회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성실하게 과연 제공을 하겠느냐 비공개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라든지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에서 야당이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제공을 일단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러한 이제 비공개 차원의 어떤 도덕성 검증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정의당의 경우에도 청와대의 사전검증 자료라든지 경찰청, 국세청 등의 관련 기관 협조라든지 또 청문기관의 확대라든지 후보자의 국회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이런 게 전제가 돼야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경우에는 도덕성 검증 비공개 자체가 인사청문회 후퇴이다. 이런 논의는 즉각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뭐 흔히들 하는 표현으로 일장일단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미국의 제도랑 이제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검증해야 될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덕성 검증을 다 사전에 거치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 후보가 되는 이런 미국의 제도하고 우리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비공개로 하는 게 그게 최선의 대안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제 방법론의 문제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전에 뭐 도덕성 문제는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충분한 검증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도 비공개로 검증을 한다고 할 때 그 비공개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지금 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개인 도덕성 문제가 걸러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런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확신이 없다면 이 제도 개선은 뭐 어렵겠죠. 그래서 확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것인지를 국회가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게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좀 성실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정반대에서는 지나치게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막 무차별적으로 자료 요청하고 공개하는 이런 태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네. 후보자의 가족의 뭐 SNS까지 다 들고 모아서 사실은 뭐 화제성만 노린 이런 문제 제기도 과거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앞서 이제 여야가 초당적 방미당 구성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 드렸는데 그와 별도로
민주당 한반도 TF 소속 의원들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국회의원들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상당히 지금 바쁜데요. 이 민주당 한반도 TF 소속 홍영길, 김한정, 윤건영 의원이 5박 6일간의 방미 일정을 위해서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서 이 한반도 정세 등의 한미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좀 미 대선 이후에 이제 여러 접촉면을 좀 늘려서 양국의 공감대를 넓히는 의원 외교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지금 기대를 모으는 게 미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로 유력한 브래드 셔먼 의원과의 만남인 건데요. 여기서 이제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는 북핵 한미동맹 문제를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이 당선인 4명이 탄생을 해서 이게 또 화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이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 이런 걸 또 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회 차원의 어떤 의원 외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 정신만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보수진영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대선 출마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경제 토론회를 열고 여의도 복귀를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여의도에 희망 22라는 이름의 사무실을 열었는데요. 20이란 무엇인가? 아무래도 2022년이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입니다. 즉 대선을 겨냥한 사무실이다, 이런 건데.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는데 아예 그 부분은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한간에 도는 얘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은 유승민 전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좀 이 거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제안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명확하게 대권 직행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동산 문제를 주제로 한 이제 토론회, 이거를 열어서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가 제일 큰 쟁점이 될 것이다 라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욕만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떤 정책의 차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주택 문제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라면서 이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잘 해결이 된다라는 희망을 또 국민에게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유승민 전 의원 이거 띄우기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뒤에서 후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일단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무실을 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당의 지도부라든지 주요 의원들의 경우에는 화끈하게 또 좀 밀어주는 발언들을 또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기 와서 재뿌리는 발언 이런 거 하면 사실 그거는 네. 사람들 사이 관계도 안 좋아지고. 네. 대선 주자가 지금 당내에 없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사실 있는 대선 주자를 좀 키워줄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대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같이 좀 쫌스러운 사람들은 꼭 이런 데 가서도 재뿌리는 발언을 좀 합니다. 아니 무슨 근데 이제 농담입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가서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보면 재수한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 우리 당에서 재수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꼭 성공해서 합격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그 경력을 얘기를 하면서 네. 이번엔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의 가장 본질은 경제이다라는 측면에서 경제라는 이슈를 잘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민주당 정권 4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이 50% 넘게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전문가인 유승민 대표가 이 문제를 유승민 전 의원이 해결해 주면은 우리 당의 서울시장 선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행사 자체가 대선을 위한 출정식이다라는 점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경제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선거철마다 심각하게 논의가 되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논의를 주도해서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부동산 문제에 이제 무게를 싣고 가는 그런 분위기였던 게, 김종인 위원장은 또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서 사전 청약 제도와 투기 문제, 이런 것들의 관계,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네. 또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도 여러 가지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어떤 정책 대안을 내놓기도 하고, 또 원희룡 지사도 어떤 부동산
정책, 신혼부부나 뭐 청년에 대한 어떤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고 있어서 확실히 네. 재보선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이거하고 좀 무관하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계속해서 지금 혁신 플랫폼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문재인 정부 신적폐 청산 운동을 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신당 창당을 하자는 취지로 해석이 됐었는데 네. 언급이 그것이 어느새 또 혁신 플랫폼이다. 꼭 신당은 아니다. 이렇게 됐다가 오늘은 이제 신적폐 청산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어제죠.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는데 결국은 어떤 야권 연대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뭐 이런 언급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신적폐 청산 운동을 고리로 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혁신 플랫폼을 뭐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의 반문 연대를 하자. 그렇죠. 예.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뭐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의기억연대 논란이라든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 그리고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런 것들을 이 신적폐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이 이 신적폐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청산해야 된다라면서 앞으로 이렇게 좀 혁신과 비판의 역량을 이 혁신 플랫폼으로 갖추고 이후에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바탕으로 범국민 운동을 벌여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지금 몸집 불리기 존재감을 좀 더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자꾸 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 반응은 좀 시큰둥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김종인 위원장답게 단칼에 이런 얘기를 뭐 잘라버리는 이런 언행으로 예.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좀 민망하게 만드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회의가 끝난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재차 야권 연대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무슨 야권이 연대를 할 일이 있느냐 어떤 의미인지 이게 이해를 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면 서울시장 선거, 대선이면 대선 분명히 하라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양쪽의 반응은 좀 확실히 다르네요. 일단 이게 이 체급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는 이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하고는 체급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판에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판에 끌려가는 형상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당내에서는 이 안철수 대표의 움직임을 근거로 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네. 계속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로 모아서 뭐 대응을 해야지 우리는 왜 이렇게 쇄당 정책을 펴고 있느냐 이런 반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단호하게 지금은 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중에서 오늘 최대 관심사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문제였는데요.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내 1, 2위를 합친 글로벌 톱10 통합 국적 항공사 출범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을 해서 국내 항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내용을 보면은 산업은행이 일단 이 한진칼 즉 한진그룹의 이제 지주회사죠.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중에 5천억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3천억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 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진칼은 이 8천억 원을 대한항공에 대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진칼은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2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이 2조 5천억 중에 한진칼에 배정된 목이 한 7,3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은 이제 29.2%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아시아나항공에 1조 8천억을 투입해서 1조 5천억 원의 아시아나항공 신주를 인수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율은 63.9%가 돼서 최대 주주가 되고 또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채 3천억을 같이 인수하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조은태의 형제들끼리 지금 서로 간에 이제 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통합할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동안에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굳이 산업은행이 한진칼을 통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금 판을 짠 것이 조원태 회장, 이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이 경영권 분쟁을 끝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네. 지금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대립구도가 조원태 회장하고 그다음에 행동주의 사모펀드라는 KCGI와 그다음에 이 조현아
전 부사장 네. 이렇게 좀 짜여져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조원태 회장이 41% 정도 그리고 KCGI 주주연합이 한 47% 정도의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이 좀 밀리는 구도거든요. 그런데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이 지분을 확보를 해서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전제로 해서 조원태 회장을 도와주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구도를 받게 된다. 이런 그림이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KCGI는 지금 이제 한진칼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은 조원태 살리기 아니냐라면서 이런 방식의 인수에는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 특혜 논란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특혜 논란이라는 것은 산업은행은 결국 이제 국책은행이고 이 국책은행을 통해서 정부에 자금을 투입하는 건데 이 정부의 자금 투입이 결국은 이 특정인 즉 한진그룹의 총수의 어떤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주총회에서나 의결이나 이런 것에서는 산업은행이 중립적인 그런 표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지적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더군다나 이런 이제 경영권 문제를 또 떠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사실은 이 뭐랄까요 오너 리스크에 의해서 사실은 큰 위기가 불거진 이런 측면도 있는데 또 일방적으로 또 정부 돈이 들어가서 그걸 살리는 것은 또 맞는 거냐 이런 의무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내 항공업계가 다 어려운 상황이고 이 항공업계가 다 고사되는 것을 뭐 두고 볼 수는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오너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그리고 이후 경영 상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정한 방식으로 통제할 거냐 이건 아마 남겨진 숙제이다. 산업은행에 대해서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양사 노동조합에서도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떻게 설득을 해나가면서 통합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청취자 최정우님께서 김민하 평론가님은 아침 일찍 아니면 밤늦게 방송이 많은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걱정하시는 청취자분 계세요. 그래서 낮에 잡니다. 네. 전 낮과 밤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정우님 낮에 잔다. 건강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 조심하라는 의미로 조금 더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2주에서 한 4주 후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에서 한 400명씩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김호란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22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사흘 연속 200명대가 지금 나온 건데요. 교수님께서는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까지 지금 맡고 계시니까 현재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한국은 코로나 유행 3차 확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점은 아니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 이 증가세를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몇 이제 집단 감염 형태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는데 지금은 지역도 굉장히 넓어졌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사실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방역당국이 대응하는데 어렵죠. 왜냐하면 1차는 대구 경북, 2차는 수도권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서 많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에서 좀 지원을 하고 도와주고 또 환자도 받아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3차는 수도권 중심이긴 하지만 전국에서 수도권과 연계되면서 소규모 집단 발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 다녀온 강원도 환자 그러면 접촉자랑 환자가 서울과 강원도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굉장히 어렵죠. 방역당국이 2주 내지 한 4주 후에는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씩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향후 발생 추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예, 저희도 이제 수학적 모델링으로 모델링을 해보면 지금 R이 이제 한 달 평균을 봤을 때 지금 1.2가 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그대로 지나간다, 어떤 다른 이제 뭐 역학 이제 방제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 2주 후에는 한 250명, 그다음에 4주 후에는 한 400명까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방역 조치를 해서 환자 수를 줄여야겠죠. 그동안에는 이 지금 R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게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1을 넘어섰다고 하는 거, 지금 1.12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네, 이제 이게 감염 재생산 수인데요. 예. 넘버이기 때문에 의미는 환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R이 1이다. 그러면 계속 한 명이 한 명한테 전파하니까 같은 수의 환자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R이 2다. 그러면 한 4일마다 환자 수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2면 큰 숫자는 아니지만 현재 환자 수 자체가 100명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증가 속도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내일 정부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1.5단계, 과거에 이제 3단계, 3단계까지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5단계까지 있는 거잖아요. 1.5단계면은 그렇죠. 세분화를 한 거죠. 네, 1.5단계로 격상되면은 좀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1.5단계로 뭐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단계를 올려서 이제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면서 스포츠나 종교시설의 모임을 줄이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각심을 좀 일으켜서 국민들 스스로 다양한 모임을 알아서 줄이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강제 조치하는 것만으로는 환자 줄이기가 어렵죠. 근데 저희 청취자 3811님께서 지난 할로윈데이를 굉장히 긴장하고 걱정했는데 이번 확산이 할로윈데이 잠복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예, 실제로 할로윈데이는 굉장히 걱정하고 조심하면서 일부 업소들은 아예 문을 닫기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1단계로 내려와서 생활 방역을 지낸 지가 한 달이 좀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경각심도 좀 떨어지고 그동안 미뤄왔던 모임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규모 지인 모임에서 식당이나 이런 뭐 가족 제사 지내고 이런 모임에서 이제 감염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사실 한 10월 초만 해도 네. 큰 숫자가 한 100명씩 나왔어도 주로 한두 군데 요양병원 유지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요양병원 일부가 유지가 되면서 또 소모임에서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숫자가 크게 늘어난 거죠. 지금 정부가 예비경보를 발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비경보 같은 사전경고 대신에 선제적인 격상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번에 11월 7일 날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가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네. 갑자기 내일 2단계 이러면 모든 일상생활이 예측을 할 수 없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격상 기준의 한 80% 정도가 되면 미리 예비 경보를 울려서 네. 사람들이 좀 준비할 수 있게 하자. 예를 들면 갑자기 내일부터 1.5단계다.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는 좀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약해놓은 영화관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1.5단계로 상향이 되면 방역수칙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예, 하나하나 다 외우시기는 어려울 텐데요. 네. 만약에 그동안 거리두기가 특별히 없이 사람을 받았던 업소면 한 칸 띄어앉기로 거리두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 칸 띄어앉기로 했던 스포츠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2칸 띄어앉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받던 거를 30%만 사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극장도 그렇고 식당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극장 같은 경우도 이제 특별히 그런 제한 조건이 없었는데 이제 한 칸 띄어앉기를 하니까 반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이제 마스크 의무화나 이런 것도 조금 큰 식당만 150제곱미터 넘는 곳만 의무화를 했는데 이제 50제곱미터 넘는 곳까지 아주 작은 식당까지도 다 의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혼식장도 마찬가지인가요?
결혼식장은 아직까지는 이제 100명 이상 모일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예. 2단계가 되면 이제 훨씬 힘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 상황으로 볼 때 2단계로 바로 간다거나 그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건가요? 이제 2단계 기준이 사실 1.5랑 2단계는 지역 발생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기준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2단계 같으면 수도권이 3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2단계를 하게 되면 스포츠 시설은 이제 관중을 아예 거의 못 받게 되거든요. 10%만 입장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학교도 3분의 1만 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의 집에 있어야 되고요.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2단계로 올리게 되면 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를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 목표는 1단계에서 1.5단계 정도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1.5단계를 유지를 1, 2주 해보다가 네.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러면 2단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단계적으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다가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높여가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환자 숫자만 보자면 단계를 많이 높여서 확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자영업자나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생계랑 밀접히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방역당국은 증가세가 한 1, 2주 지속이 된다면 중환자 병상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병상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겁니까? 이제 중환자 병상은 사실 이제 8.15 겪으면서 우리가 크게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3차 확산은 그래도 2차보다는 조금 다행인 게 연령이 좀 젊은 연령층입니다. 네. 그래서 환자 수에 비해서 중환자 수가 빨리 늘어나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제 중환자실도 부족해질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영국에서 나온 걸 보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코로나19로 오래 앓으면 폐나 간 등 장기 손상이 우려된다.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이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뭐 경각심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맞습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도 대부분 증상이 없고 나중에 후유증도 없지만 환자가 많다 보면 그중에 일부는 다발성 장기 증후군 같은 것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수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에서는 수능 일주일 전부터 학원이나 교습소 이용도 자제해달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카페나 독서실 이런 곳에 이제 방역 사각지대가 만약에 형성이 될 경우에는 사교육이 더 성행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수능 관련해서 방역 대책에 좀 보완할 만한 대책이 있을까요? 예, 이 부분 참 어려운데요. 이제 학생에 따라서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좋은 학생도 있지만 꼭 카페나 독서실에 가야지만 공부가 된다 이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학생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방문했던 곳에 환자가 나오면 자가격리자로 별도 시험을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고 논의도 많이 했지만 일괄적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다 문을 닫아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발생하는 환자들도 이제 시험 봐야 되는 별도 시설에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되고요. 자가격리자도 별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좀 그 코로나19 때문에 시험을 못 보거나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방역 대책 철저히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나저나 오늘 굉장히 또 관심이 될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화이자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제약사 중에 한 곳인 모더나가 백신 효과가 94.5%다 이런 임상 결과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다시 밝혔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화이자나 모더나나 둘 다 RNA 유전자를 가지고 백신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백신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백신 중에는 그렇게 RNA로 만들어서 썼던 백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이 정말 안전한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게 단기 부작용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인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화이자나 모더나 나오면 빠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환자 수가 그래도 이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급하게 서둘러서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없겠다. 다른 나라에서 충분히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다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는 지켜보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CEO가 내년 겨울이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진짜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화이자 백신이 이미 내년 말까지 이제 물건을 조달하기로 계약한 게 다 끝났는데요. 네. 그거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이자 백신도 그렇고 모더나도 다 RNA 백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0도씨 아니면 영하 20도씨 이렇게 콜드체인을 유지해야 되는 백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초저온 콜드체인을 제대로 유지해가지고 백신을 예방접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온도가 이제 잘 유지가 안 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 지금 백신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는 이제 코박스 퍼실리티에서 이미 20% 백신 이제 이미 돈을 다 내놓은 상태고요. 예. 추가로 다른 백신 회사들하고 또 접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 말고 다른 우리가 기존에 쓰던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백신들도 지금 임상 3상 시험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결과를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백신 나온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려나 이렇게 기대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해도 네. 나 혼자만 맞아가지고 효과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모든 나라가 감염이 관리가 돼야지만 우리가 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대학원 김호란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브래드의 If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If a picture paints 1,000 words, then why can't I paint you? The words will never show the you